1900년대 중반 미국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두 남성이 있었는데요. 각각 약 58달러와 35달러 정도의 위조 수표를 현금화했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돈을 허위로 찾은 겁니다. 이들에게는 얼만큼의 형량이 부과됐을까요? 둘 다 범죄 전력은 없었고 조건이 비슷했습니다. 놀랍게도 첫 번째 남성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두 번째 남성은 징역 30일을 선고받았습니다. 말이 안 되죠. 서로 범죄를 저지른 금액은 5대3 정도였는데 형량은 180배가 차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납득하실 수 있나요? 요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터무니없이 적은 형량만 받는 경우도 있고 아주 사소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놀라울 만큼 강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많은 한국 분들은 경제사범 등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미국에 더 강한 형량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사법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고 합니다. 한국보다는 좀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거기도 결국 사람이 판결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일어나겠죠. 특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과 올리비에 시보니, 캐스 선스타인이 공저한 책 노이즈에서는 미국 판사들의 개인적 편차가 얼마나 심한지를 지적합니다. 한 실험에서는 208명의 미국 연방법원 판사들에게 사건들의 정보를 똑같이 주고 형량을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판사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 2배 정도 차이가 난 경우도 있었는데요. 한 판사는 10년, 다른 판사는 20년을 매긴 겁니다. 180회처럼 극단적인 케이스는 물론 드물지만 어쨌든 판사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만한 형량 차이가 나는 건 아주 일반적인 일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만약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유독 깐깐한 판사를 만나서 남들보다 2배의 형량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물론 상위법원에서 재판을 또 받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판사를 잘못 만나면 인생이 억울하게 꼬이게 됩니다. 심지어 형량의 차이는 판사 개인의 가치관이나 깐깐함의 정도에 의해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아주 사소한 우연적인 조건들도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한 연구에서는 판사들이 식사 시간 전에 더 가혹하게 형량을 때린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아마 배가 고프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지역에서는 프로축구 리그에서 주말에 그 지역 팀이 지면 그 다음 월요일에 판사들의 판결이 더 가혹해지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는 전반적으로 계속 평소보다 더 가혹한 판결이 내려졌죠. 그 지역은 축구팀이 패배하면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나 봅니다. 그리고 판사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생일에 더 관대해지며 더운 날보다는 선선한 날에 형량을 더 적게 때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불쾌하고 신경이 곤두서는 환경에서는 더 센 형량을, 편안하고 즐거운 환경에서는 더 적은 형량을 때리는 경향이 곳곳에서 관찰됩니다. 이쯤 되면 과연 판사 개인에게 판결을 완전히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법원 판결이 뭐 사소한 일도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 혹은 한 집단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일인 경우가 많은데 판사 개인의 취향이나 심지어 기분에 의해 판결이 많이 바뀐다면 과연 이게 정말로 정의로운 건지 의심이 들죠. 이런 비판을 제기했던 사람이 이미 1970년대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판사이자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교수였던 마빈 프랑켈은 판사마다 형량의 차이가 너무 커서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비슷한 죄를 저지른 마약상이어도 누구는 징역 1년, 누구는 징역 10년을 받았고 비슷한 두 은행 강도는 각각 5년과 18년의 형을 받았다고 지적했죠. 그는 이런 판사의 개인차를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심지어 판사가 판결할 때 컴퓨터의 보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사적 판단이 가진 분산성과 오차를 줄이기 위해 기계적인 판결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거죠. 요즘 AI가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켈의 과거 주장은 시대를 앞서간 주장으로 느껴집니다. 인터넷도 없던 시절 이미 컴퓨터 판사의 필요성을 논한 거니까요. 요즘 AI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차피 판결의 상당 부분은 기계적인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은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법적 판결의 모든 부분이 기계적인 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판사의 일을 AI가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일부 역할은 AI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직 AI가 없고 컴퓨터도 덜 발달했던 1985년 미국에서는 프랑켈의 견해에 영향을 받은 한 국회의원의 주도로 실제로 양형 가이드라인이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비슷한 범죄에 대해
최고 형량은 최저 형량보다 6개월 혹은 2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법이었죠. 비슷한 사건에 대해 만약 최저 형량이 징역 10년이라면 아무리 판사 개인이 해당 범죄가 악덕하다고 생각해도 12.5년 이상의 형량을 때릴 수는 없게 된 겁니다. 이 법이 도입된 이후 실제로 형량의 분산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조인들의 반대가 상당했습니다. 판사나 로스쿨 교수 중에서는 이런 양형 가이드라인이 인간적 직관을 포기하고 차가운 기계성에 머물게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들의 견해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 사건은 다 특수하기 때문에 아무리 유사한 사건이어도 판사 개인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소신껏 판단할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겉으로 형식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비슷해 보이는 두 사건이라도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주 다를 때가 많다는 거죠. 인간이 겪는 사건이라는 게 미묘한 감정선에 따라, 미묘한 상황적 조건에 따라 그 의미가 너무나도 크게 뒤바뀌기 때문에 기계적 판단으로 결코 완전히 제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누군가가 상대방의 얼굴을 때렸어도 그 전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상황이 어땠는지에 따라 그 폭력의 죄질은 아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고요. 그러면 미국에서 양형 가이드라인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법조인들의 승리였습니다. 결국 2005년 양형 가이드라인은 강제가 아닌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판사가 양형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어진 거죠. 하지만 요즘은 AI의 발전을 계기로 법적 판결을 기계화하자는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거보다 기계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목소리가 강해졌죠. 실제로 에스토니아에서는 작은 사건에 대해서 AI가 1차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시스템을 도입해 화제가 됐고요. 대만에서도 양형을 도와주는 AI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사례는 아니지만 많은 세계적 대형 로펌들은 이미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판결을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AI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AI 판사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AI가 판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직까지 AI가 완전히 인간 판사를 대체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보다 인간 판사들이 AI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사건 관련 정보를 종합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더욱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반대로 AI 판사의 등장을 경계하는 사람들은 과거 양형 가이드라인 때와 마찬가지로 기계화가 갖는 특유의 관료주의적 성격을 문제 삼습니다. 현재 AI는 빅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작동하는 방식이다 보니 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할 여지가 큽니다. 전반적으로 비슷한 사건들에 대해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는 잘 학습할 수 있지만 예외적인 사건을 감지하는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또한 만약 AI가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역사적으로 특정한 집단에 더 많은 형량을 부여한 경향이 있었다면 그걸 학습한 AI는 계속 그 편향을 반복할 위험이 있죠. 게다가 AI 판사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의 의식을 적절히 반영하기에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가치관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특정한 범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죠. 따라서 법적으로도 지금까지는 어떤 판결이 정당했다고 할지라도 시대의 변곡점에서는 새로운 판결이 필요해집니다. 과연 AI가 이런 변곡점을 감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 판사들이 모두 이런 특수한 판단을 잘 내린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래도 인간이 갖는 특유의 강점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이런 갑론을박에도 불구하고 AI 판사가 일부 도입되는 것은 거역하기 어려운 시대의 흐름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법조인들은 AI 판사의 일부 도입을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 얼만큼 광범위하게 도입되느냐의 문제이지 AI 판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보조수단으로라도 도입되는 건 곧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이미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판사가 하는 일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판례를 종합하는 일은 AI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AI에 대해 갖는 저항감이 점차 약해지다 보면 결국에는 AI가 법적 판결에서 꽤나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미래에는 과연 사람들이 더 공정하고 효율적인 판결을 받게 될까요? 혹은 더 답답하고 불합리한 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어날까요? 저는 AI 전문가도 법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쉽사리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함께 생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